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11상 비상계엄 사태가 1년에 다다르면서 정치권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정당 심판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장애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정치권의 여론전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당원권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 공개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원권 강화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성무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선웅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야가 모두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난 현 상황 어떤 변화가 총평을 해 주신다면 먼저 허 의원님부터요. 그렇죠. 비상계엄 이후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이 있었고요. 그 파면을 통해서 헌정 질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있었죠. 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결국은 헌정 질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흐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고 또 절대절명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난 몇 개월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철저한 내란에 대한 심판과 척결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정권 변화 그리고 내란 심판 척결이 필요한 1년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김소희 의원께서는요? 네, 작년 이제 비상계엄으로 이제 국민들도 피해를 입고, 실은 우리 당도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국민들께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사과를 하셨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결국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저희가 대선을 패배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메시지로 대선에 승리를 했는데, 지난 6개월간의 행보를 좀 봤을 때 말씀 주셨던 민주주의의 회복이 있었는지, 민생이 회복되는지 그런 지점들은 조금 의문입니다. 계속 내란몰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셨고, 되자마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겠다 해서 사법부 흔들기,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책들 이상고 나왔고, 또 최근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까지 나와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인가 하는 그런 우려는 좀 있죠. 네, 조금 두 분 의원께서 평가하시는 1년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께요. 국민의힘에서는 장애 여론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2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돌며 민생 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장애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이 이제 그동안 대미 관세 협상 실패라든가 대장도 항소 포기라든가 이런 거에 파묻혀가지고 제대로 그게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 지금 민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환율이 1,500원대가 곧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12월에 우리 비상계엄 났을 때 환율이 1,400원대 됐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크게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1,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민주당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4천은 그냥 3,900선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을 해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가 문제도 곧 이제 나올 거라 봅니다. 이렇게 민생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하면서 실정을 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치수호 너무 잘 아시죠? 이제 항소 포기가 어떤 의미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결국은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장동 일대에게 범죄 수익을 몰아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제 항소 포기 과정에서 박철우 이제 그 반부패 부장이죠.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죠. 서울중앙지검 됐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범죄 수익금 이번에 맞아요. 범죄 수익금을 이제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서 대장동 일대 다 챙겨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범죄 수익 환수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범죄 수익 환수에 가장 전문성이 있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줬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건 정치적 이유가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 이 부분도 같이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한 이야기는 이따가 좀 다른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상계엄 1년 이후에 이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대한민국의 상황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 행보가 문제가 많다. 위헌 정당 심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 압박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정청래 대표께서 또 일전에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비판도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니면은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앞두고 뭔가 이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 행보 그리고 또 이번에 장애 집회에서 보듯이 그 한동훈 견제용으로 저는 이번에 장애 집회를 장애 집회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중도층이나 이런 게 어필하려고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위기에 몰리자 구구 세력 아니면 윤 어게인 세력한테 SOS를 치는 뭔가 이런 장애 집회를 펼치는데 전혀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장애 집회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장애 집회에 성공하려면은 국민적인 뭔가 열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적인 열망,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장동영 대표가 본인이 이제 궁지에 몰려서 뭔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내부 결속력 아니면은 한동훈 견제용으로 장애 집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비상계엄 1년의 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이번에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말씀 듣고 허성무 민주당 의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계엄 극복이 내란몰이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자정과 반성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는데 김소희 의원께서는 나경원 의원의 이 평가 계엄 극복이 내란몰이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제 계엄 극복이라는 이유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이거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끌고 가실 것 같은 그런 의향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6개월 되셨잖아요. 아마 올해까지만 하셔야지 이제 국민들도 이거 사골국꿀이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내란이란 단어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한테 뭘 보여줘야 될지 그걸 제대로 하셔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앞으로 6개월은
앞으로 6개월 이후부터는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여선홍 부대변인께서 뭐 이렇게 저희가 장애 집회를 이제 22일 부산, 울산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2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민생 회복 법치 수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하는데 지금 민생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사법부 흔들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12월 3일에는 또 다른 메시지로 과감하게 이제 윤석열을 절연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걸 좀 기대하고요. 12월 3일부터 시작하면 이제 지방선거 6개월 전이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른 메시지로 저희가 지방선거를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단 일정과 계획은 앞서 이제 김소희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허성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내란몰이를 한다고 계속 비판을 하시는데 두 분이 내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을 안 했다고 계속 부인하고 판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 하는데 전 국민이 실시간 중계로 그 내란 현장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명백한 현실을 지금도 국힘이 부인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거죠. 과연 내란이 뭐겠습니까? 12.3 불법 비상계엄, 그 체류 쿠데타 아닙니까? 그 체류 쿠데타야말로 내란이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는 예한 유치의 증거들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근원을 자꾸 부인해버리고 민주당에게 몰이를 한다는 식으로 덮어씌우기식 논리를 만든다면은 그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가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지금 중앙지검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뭐든지 기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재판 현장이 아니라 마치 오락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사법 불신인데 이 불신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조희대 사법부가 해야지 불신에 대한 극복은 하지 않고 왜 사법부를 공격하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느냐, 내란몰이를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한다면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나경원 의원의 내란몰이 이런 식의 표현은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은 윤석열 내란 세력들 아닙니까? 그 내란 세력들이 지금 법정에서 벌이고 있는 그 태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신의 잘못을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정말 비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대통령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걸고 있는 최소한의 품성과 모습을 깡그리채 짓밟아버리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괴감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빨리 이게 정리돼야 될 사안들이죠. 그런데 재판은 한없이 길어지고 정말 지기현 재판부가 하고 있는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다 통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함이라고는 손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사법부의 권위가 거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계속 견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저희들이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를 자꾸 민생을 망쳤다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2,000포인트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3,900, 4,000포인트로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거의 1.5배 이상 올랐는데 주가야 등락이 있는 것이고 조정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민생을 망친 것입니까? 대미 관세협정이 실패했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미 관세협정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를 지금 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 말씀은 좀 있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저희들도 수용해야 되겠죠. 네, 이준우 대변인.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많이 미국에 퍼졌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각 국가별로 EU나 일본별로 경제 규모라는 게 있는 건데 경제 규모에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치렀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또 몸으로 떼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 조선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인프라도 선박을 만들게 인프라도 만들고 그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지 또 배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몸으로 떼오면서까지 대미 협상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실리를 주지 못하니까 그 비용을 비싸게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친북이나 친중 정권이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풀기 위해서 본인이 부담을
부담을 이제 감수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내란 이제 우리가 이제 몰이를 한 것을 비판을 하니까 내란이라고 확정적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확정적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은 5개 범죄의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겸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 헌정 역사 유례가 없는 처음으로 있는 그 희한한 상황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피고인을 대선 주자로 만들고 그래서 끝까지 밀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민생이나 경쟁을 돌보기보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간에 좀 죽이기 위해서 법치를 흔들고 사법부를 유린하고 이런 상황 만들지 않습니까? 판사 탄핵한다. 검사들 전부 다 평검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변호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입법까지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이탈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좀 이게 내용이 확장되면 오늘 주제하고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네. 1년에 대한 평가와 각 당의 상황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김소희 의원께 여쭤보고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 또 답을 할까요? 가겠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 장애 집회가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11개 지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네. 중도 확장보다는 강성지휘층 결집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호남이 왜 빠졌는지 그 부분은 이제 지도부에 여쭤보지 못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다고 나머지 지역이 다 강성 지지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좀 승산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표 다지기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민생회복 법치수호가 좀 어벙벙하다. 뭐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걸로 아예 더 세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이 장애 집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 보지 못하셨던 내용들을 실제로 더 들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뭐 승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약간 표 다지기, 약간 워크숍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뭉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10초만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왜 호남에 이제 빠졌냐 이런 그런데 호남에 빠진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호남 5.18 참배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메시지를 뭐라고 내냐면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을 조만간 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이 겹쳐서 그렇게 이제 한 걸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을 먼저 짚어보고 다른 당으로 가겠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보수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부 변화와 쇄신 없이 뭉치면 이긴다는 90년대식 대응을 하고 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에서 패했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은 뭐 이제 다른 세력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보수 연대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 국민의힘 때리기에 나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의 뭔가 이 탄생을 보면은 장동혁 지도부는 이른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뭉친 그 연합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거든요. 이른바 이제 반탄파죠. 그래서 저는 이 반탄파의 뭔가 이 그 태생부터 지금 중도층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행보를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뭐 대립각을 세웠고 그리고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국민의힘이랑 뭔가의 이 접점이 생기려면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특히나 이제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지금 약간 사면초가 이 형국에 몰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극우 세력한테 SOS를 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당연하게 국민의힘을 때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제 대패를 한다면은 그때 이제 보수 연합 뭔가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이러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허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뭐 국민의힘이 이기긴 하지만 보수 쪽이 이기긴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보수에 연대하는 의미로 또는 같은 당의 한동훈 전 대표 또는 유승민 전 의원과 손잡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연대를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국힘 내부의 혁신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찬탄 세력들하고 전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를 하게 되면은 본인도 찬탄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도를 끌어오거나 또 젊은 세대를 끌어오는데 호소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연대는 사실은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의 전제에는 반드시 그 윤석열과의 전련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윤 어게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극우 세력들에 대한 호소력 중심의 그런 당 운영이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결합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본인은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연대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반드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전제, 전련, 선언, 황교안 어게인 그런 모습은 다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준석 대표도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큰 정치적 비중이나 의미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물론 뭐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은 있습니다만은 시대 상황 자체가 유승민에게 다시 어떤 기회를 줄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이준석에게 기회를 줄 그런 상황으로 오지만 상황은 연대를 만들어줄 토양이 만들어지고 난 이유인데 지금 상황은 그 토대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께요. 장동혁 대표가 손을 뻗지 못하는 뭐 이유도 있긴 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비상계엄과 뚜렷하게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지율은 어떻게든 올려야 되는데 특정 조사의 특정 수치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만 흐름으로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추세상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좀 이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주 우리가 아픈 부분인데 사실 여당이 못하면은 반사 이익으로 야당이 좀 이제 혜택을 지지를 좀 가져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죠. 물론 이제 여론조사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하고 또 다른 이제 조원시나 이런 여론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율 차이가 어떤 데는 좀 많이 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아주 박빙으로 나가지고 오차범위 내에서 붙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왜 업체마다 차이가 날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명확하게 딱 어떤 성향이 정해져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정당이 국민들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기에도 딱히 확정적으로 좀 볼 수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모든 여론조사 업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데이터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체마다 이게 또 아주 뭐 박빙이고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이기는 또 여론조사 캡처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데이터를 그걸 해석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그런 사회 지표가 나오거나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획기적이거나 파격적인 변화를 못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징후를 못 읽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너무 이제 각 조사 업체별로 좀 튄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중구난 방식이어서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전략을 짜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는가 를 봅니다. 여승 부대변인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시험 못 보면 문제가 이상하다고 약간 탓을 하죠. 특히나 지금 아까 이준호 대변인께 말씀 중에 그 일전에 이제 그 대미 간세 협상 관련해서 되게 굉장히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허준무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가 사실은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 결과 끝나면은 야 한국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다시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간세 협상팀 정부팀한테 굉장히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가장 간세 협상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시고 이번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전반적인 지지율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약간 좀 사실인지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다. 네. 아마도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상을 보면은 그 탄핵된 대통령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제 그 국민의힘 보수층을 이렇게 좀 다독이면서 22년 대선에서 승리했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절연했기 때문이거든요. 탄핵의 강을 건넜어요.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탄핵의 강을 전혀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잘하냐 못하냐 이거를 볼 것인데 아직도 그 강을 건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지율 이런 정체 현상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제 전당대회가 실시가 됐는데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98.6%의 득표로 대표를 이제 복귀했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조국 또 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조국 대표가 되면서 조국혁신당의 경쟁력 김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아니 지난 총선 때 이제 조국 대표랑 조국 혁신당이 선전한 이유는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청구서로 조국 대표 사면해주고 100일 만에 다시 당 대표에 복귀한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 역행이라고 생각하고요. 98.6%는 이제 박정희 시대 이후 처음이라서 저는 이제 그 대표 되시고 나서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당신은 팬덤 정치 안 하겠다 뭐 이러면서 양당을 비판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모습은 그냥 조국에 의한 그냥 정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개혁을 하려면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지우기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되시고 나서 뭐 내부 성비위 사건도 제대로 처리 못했고 그 사면 당시에 거의 내로남불을 보여주셔가지고 청년들이 이미 마음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 조국 지우기부터 하지 않으면 저는 뭐 아예 뭐 개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대표가 아니라 조국 지우기부터 해야 된다. 허상무 민주당 의원께는 이 점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할 가능성 있습니까? 그 조국혁신당 내에서 합당을 반대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고 네. 또 합당을 해야 된다는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두 세력 중에서 합당을 반대하는 세력이 사실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이제 호남이나 이쪽에서는 그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는 좀 이 관계 자체가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런 쪽에서는 합당에 대한 요구가 좀 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뭐 영남권에서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렇게 큰 경쟁 구도가 생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지역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높지는 않다. 네. 있으나 없으나 큰 걱정이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수도권 일부에서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 따라 다 다르다. 그 문제는 민주당의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내에 지금은 합당을 할 때가 아니다는 세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합당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또 지금까지 조국 대표의 워딩도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워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남이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이런 성과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정치를 원하는 조국 대표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이 그것보다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어서 전체적인 덕실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여선홍 부대변인께도 계속 조국 대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대장동 항소포위 관련 토론이 이제 성사되는 분위기입니다. 언제쯤 열릴까만 이제
결정이 돼야 될 사안인데 자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 이런 또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안은 거절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먼저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러 법무장관들한테 토론하자 그랬는데 네. 뭐 조국 대표 한동훈 대표는 뭐 공천이나 받아. 나는 만약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자면 할 수도 있어 이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장동혁 대표가 나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갑자기 이제 지금 토론의 급 성사 분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약간은 토론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합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은 이 토론 자체가 이제 대장동 뭐 이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장동 이슈가 사실은 이제 거의 좀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다 득점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늦게 뭐 대장동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뭐 조국 대표 아니면은 또 그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까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자기도 뭐 참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토론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여선웅 부대변인은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인데 조국 대표는 또 여기서 이 무산이 돼버리면 차츰 또 정치적으로는 좀 난감할 수도 있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장애 집회를 하는 상황이라서 계속 하자고 또 고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이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국 대표가 이 말을 던져놓고 장동혁 대표가 안 받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지금 깜짝 놀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민주당이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핵심을 얘기하면요. 대장동 일당이 3억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2253배인 7,800억의 범죄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큰 금액이냐. 경기도가요. 이번에 국비 예산 증액을 요청하면서 5,530억을 요구했거든요. 경기도가 내년에 국비 좀 더 달라고 하면서 얘기한 금액보다 무려 2,300억이 더 많은 그런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런 사건에서 당시 성남시장이 있던 수뇌부가 결정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깊숙이 개입돼 있다. 그리고 성남 도구회공이 왜 1,800억밖에 수익을 못 가져갔느냐. 그 캡을 씌운 사람이 바로 성남시장이에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개발 이익을 하더라도 도계공은 1,80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민간이 가져가도록 그 기본 캡을 짠 게 성남시 당시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번에 항소 포기한 게 야 이재명 대통령이 얘들한테 범죄 수익금을 몰아줄 테니까 그 윗선을 불지 말라. 그런 대가로 항소 포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다시 또 회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 그리고 조국 대표 입장도 이게 난감한 거죠.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당 대표인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물리게 되면요. 정말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거고 이 좌청우돌하는 이런 당 대표를 믿고 어떻게 조국 혁신당 원내와 당원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는 일단 받을 것 같습니다. 회의는 이루어지는데 정청래 당 대표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허성모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에 정청래 대표도 참여하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참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뭐 저 정청래 대표하고 뭐 이런 걸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도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아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뭐 이게 뭐 진정한 진실을 체크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치 공세를 위한 토론이고 이런 과정에서 뭐 밝혀질 그런 내용이 잘 없는 거죠. 서로의 일방적 주장만 있고 공세만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토론이라면은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씩 진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규칙과 룰이 정해지고 토론한다면은 뭐 굳이 또 참여하지 못할 이유도 없죠. 특히 2차 대장동 수사팀이 벌였던 이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뭐 정언 요구라든지 또 그 회계사한테 배를 가르겠다든지 뭐 이런 온갖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왜 지지율이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어떤 식으로 이재명을 사냥했는가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이제 소구력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으로 국민들은 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세게 주장해봐야 예. 별로 먹히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과 관련해서 내란의 가담 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해서 21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49개 중앙행정기관의 TF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한 500여 명의 이제 관련자들이 이 종사를 하게 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네 분들의 의견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니다.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업무상 행한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죄를 묻지 않는 바로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인 고인이 된 분이죠. 김문기 법을 만들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김소희 의원께서는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가동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이상한 짓을 또 하신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름만 거창할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공무원들한테 충성서야 강조하는 이제 약간 줄 세우기 그런 사실상 공포 정치를 시작하겠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어쨌든 특검 통해서 이 뭐 비상사태 계엄이나 관련된 수사가 다 재판 진행 중인데 굳이 별도 TF를 만들어서 그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치적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시키고 그리고 또 그 핸드폰을 제출하는 공무원들한테 필요하면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제출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느끼는 거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출하라는 그런 공포감이 이미 다 파다하게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냐 공산당식 인민재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안 하실 거라고 했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가 민주당한테는 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장관처럼 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아마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범죄 수익이 그들한테 범죄자한테 돌아가느냐 이거는 바꿀 수 없는 팩트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덮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들고 나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허성무 의원께서는 이 헌법 존중 TF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묻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불법 비상계엄의 밤에 거기에 동조했던 고위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런 게 나오고 있고. 또 당시 총리조차도 자기는 그게 반대했다. 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장관들이 비상소집을 해서 그 불법 비상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회의들을 다 열었어요. 그게 최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뭔지 모르고 나온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있죠. 옥석은 잘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비상계엄을 성공시켜서 정말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게 걸맞게 처리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숨겨지고 가려진다는 것이 그러면 그게 바른 건가요? 그렇진 않죠. 물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 서로를 비난하는 고발전이 되거나 뭐 폭로전이 되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에 따라서 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와 같은 불법 내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나간 수많은 역사에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불법적인 데 가담했던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돼서 자기감 속에서
이런 사회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충 듣고 모든 것을 가는 것이 그러면 훌륭한 일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내란에 동조했다거나 또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 가만둘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대한 근원적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려면요, 일단 내란이라는 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내란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 내란에 동조한 공무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근원적 모순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가 10시부터 1시까지 총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 3시간 동안 75만 명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을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다 집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군인과 경찰, 몇몇 소수의 출동한 군인과 경찰이 이 정도의 이제 뭐 지휘를 받아서 움직인 그 정도 이제 비상계엄에 동원된 공무원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 그럼 75만 명은 왜 그럼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내란몰이를 하느냐? 그 이유는 뻔해요. 내년에 지금 정기인사 있지 않습니까? 2월에 정기인사 앞두고 이런 내란몰이를 통해 가지고 싹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너무 어폐가 많으신데요. 75만 명을 몰아친 적이 없어요. 말씀드릴게요. 자, 75만 명 대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대상으로 해서 끝나면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7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빈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친 이재명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켜 가지고 공무원 조직 사회를 전부 다 친 이재명 친이 조직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서 저는 굉장히 오래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문기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뭐냐면은 이제 성실 행정 이제 적극적인 성실 행정했을 경우는 면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한혜종 같은 경우는 그 학교 교실 비우라는 그런 지시가 문체부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당직 근무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당직 근무가 정해져서 당직에 섰을 뿐이에요. 그리고 때마침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쓴 날 비상계엄에 와가지고 관련 지시가 위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실행했는데 이 사람을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처벌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의 매뉴얼에 따라서 위는 또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그런 김문기법을 우리가 발의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허성모 의원님 말씀 듣고 여선웅 부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75만 명의 공무원을 몰아친다. 이거야말로 선동이죠. 그게 75만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조사할 수 있으며 75만 명의 공무원이 가담하지도 않는데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이 조사를 회피하고 이 조사의 정당성을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논리들이죠. 아주 극소수의 아주 고위급 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러면서 뒤에 와서는 거짓말로 자기를 회피하고 숨기면서 오히려 더 고의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것이죠. 그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어떻게 75만 명의 공무원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인민재판식 선동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또 이름 자체도 뭐 이렇게 특정인을 거명해서 법을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선동적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시대든지 아주 어쩔 수 없이 위기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충분히 정상이 참작되고 얼마든지 포용이 가능한 일 아닙니까? 문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거기서 옹호하고 비호하고 더 그것을 찬양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 갔다가 김소희 의원까지 가겠습니다. 네. 저는 헌법 존중 TF가 왜 출범했는지 여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TF가 출범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군 인사에서 이 내란에 가담했거나 가담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진 그런 군 인사들이 다 승진 명단에 있었거든요. 이 승진 명단에 있으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들은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번에 뭐 별을 달지? 아니면 왜 승진을 하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준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똑같은 논리로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승진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논리가 이제 법리적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뭐 몇 년, 뭐 2, 3년, 3, 4년 또 항상
항소하고 항소하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여전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군이나 외교부 아니면 경찰, 뭐 검찰, 뭐 이런 중요한 뭐 사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이러한 불법적인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밝혀내는 작업이거든요. 저는 이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 이 행정상, 공무원상, 뭐 징계 아니면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분들도 거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이 헌법정중 TF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은 굉장히 정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소희 의원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75만 명에 대한 공무원들 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적폐청산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 분명히 정부 그거 정책에 맞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련된 국장하고 과장하고 사무관이 다 재판을 받고 결국 국장은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뭐 맘먹고 하면은 내가 감옥까지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파다해진 거거든요. 저는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 2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고위 거기 적극 가담한 사람 이미 그분들은 정무직에 있는 장관들이 지금 다 내란 재판 특검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결정권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 대부분 잡고 뭘 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랑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계엄 관련해서 특정인의 비방하는 투서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그래요.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인사랑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직사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이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꺼내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오늘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좀 힘을 보태는 발언이 있었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당내에 이제 공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법사위 내에서 사실은 목소리가 굉장히 세게 일었었고요. 지금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뭐 지도부 차원에서는 논의를 끌어올린 이러한 이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뭐 며칠 전에 뭐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뭐 이야기할 일이 있을 것이다. 좀만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직후에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한 번 더 이제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논의에 이제 속도가 불이 붙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 내부에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이제 1심 전에 그러니까 1심 전에 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 시간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겠다. 왜냐하면은 재판이 나올 때 또 재판부를 바꾼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1심의 그 최종 결과가 더 늦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한다고 하면 언제 도입할지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이제 아이디어로 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민주당 사안이라서 허성모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김소희 의원으로 가고 이준우 대변인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여순웅 부대변인이 설명을 하셨는데 허 의원님 이제 내부적으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재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재판부를 바꾸면 또 하나는 좀 국민 여론에 악화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위헌 가능성 부분인데 이런 우려가 있지만 강력하게 추진될 걸로 보시는지요? 예,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하자라고 이야기되다가 또 중간에 조금 수면 아래로 깔아졌다가 다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초기 주장했던 분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다시 지금에 와서 설득력을 가지면서 강력한 주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정말로 심각한 불신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재판은 끝없이 늘어지고 그리고 재판을 빨리 정리정돈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제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의 현장을 보면서 저게 과연 사법부인가? 저것이 과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란이라는 그 엄중, 불법 군사 쿠데타라는 그 죽음에 대한 그리고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한편의 코미디 드라마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주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판단과 검토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 입장이고 법사위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강한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당원들은 그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또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부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한 우려가 또 신뢰가 강력하게 묻어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네. 나오는데 김소희 의원께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부에 대한 독립 침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본인들한테 유리한 결정을 하면은 환영한다고 하고 비판적인 불리한 결정을 하면 사법 개혁을 외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까지 줄곧 보여오셨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청문회 할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 다 칭찬했어요. 흠잡을 데 없는 분이시라고. 그런데 지금 계속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법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 가지고는 특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약간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그런 이유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판결도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로밖에 저희는 해석할 수 없어서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탈취 수준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허성무 의원 말씀과 그다음에 여선웅 부대변인 말씀을 들으면은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혐의의 무죄 가능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보여주는 그런 이제 민주당의 행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헌재에서도 지금 뭐라고 판단하냐면요. 그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 과정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지 거기서 내란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형사재판을 이어져서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비상계엄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런데 이 내란이란 것은요. 헌법에 죄송합니다. 하도 내란 얘기를 맞춰도 내란이 오염된 것 같아요. 비상계엄은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비상대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이건 통치권자 고유의 판단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만약에 잘못했다고 한번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례가 어떤 위험을 가져오냐면은 나중에 후임 대통령들이 어떤 비상계엄을 정말로 선포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국가 위기나 운명이 달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다음 대통령들의 어떤 비상대권 판단을 망설이게 만들어서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어디서 맨 처음 나왔냐면은 사실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받아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우려되는 게 민주당은 정당이잖아요. 당원들과 원내 의원들 뜻을 모아가지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김어준 씨의 를 무슨 교주처럼 모시면서 김어준 씨 말을 교리처럼 따르는 그런 이제 정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그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부르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끊임없이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런 아주 이제 좀 말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이 민주당이 김어준 방송인의 이야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선홍 부대변인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그런 일부 주장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약간 이제 길을 의심했는데 우리 이진우 대변인께서 내란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맞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그냥 이제 대변인께서 공당의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이 파기환송을 이례적으로 빨리 하면서 대선에 이제 개입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 내란, 이 재판부, 이 사법부가 이 내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뭔가 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꼭 한마디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비상대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내란으로 몰아가면은 후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할 때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상경험을 할 때 명확한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격 요건이 그죠? 그 전시사변에 준한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명확한 게 있습니다. 전시도 없었고 사변도 없었고 그에 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고 불법으로 군인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걸 내란이라 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당의 대변인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내란이라 한다면은 후임 대통령들이 다음에 비상대권을 판단하는데 혼란을 겪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불가한 그런 사고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잠깐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슈가 있어가지고 자, 그렇죠. 시간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도부에 논의 없이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발끈하는 반응이 나왔고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부재 시에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1인 1표제 1인 1표제 대의원의 권한은 상당히 축소되는 것입니다. 추진하자 대통령 부재 시에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이현주 또 강덕구 의원 등이 반발해서 이른바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충돌이다.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허성무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뭐 그렇게 이제 호사가 되는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모든 권력은 그렇게 또 분화되어 나가는 게 뭐 동서고금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의원들이 갖고 있던 뭐 60명 수준의 그 표 또는 최근에 17명 수준의 표 이거는 불합리한 게 맞죠.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당에 4, 5년 전부터 주장됐고 2, 3년 전에는 이것이 거의 공론화가 되면서 사실상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당시에 모시고 이 논의를 할 때 사실상 제가 이 발언을 해서 최종 정리를 그때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발표도 됐고요. 제가 영남에서 원외위원장 2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위원장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제도가 갖는 과거의 장점 그리고 이 제도의 효용이 끝난 것 생명이 끝난 것 그리고 지금 변화되어야 될 것 그런 역사성과 또 필요성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때도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이런 변화는 필요하다. 다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오해받을 소지는 있죠. 네. 왜냐하면은 다음에 한 번 더 대표를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런 변화를 개한다. 이것은 충분히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또 경쟁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격을 받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1인 1표제라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는 것이고요. 지금 변화된 정당의 환경에도 맞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김소희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시기를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꼭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순방해야 때 할 일이었느냐. 이 점은 그거는 우연의 일치 공교롭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시기도 뭔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는 계속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외교 일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G7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갔다 오셨죠. 그다음에 우리가 에이펙 했죠. 에이펙 하기 직전에도 나갔다 들어와서 바로 에이펙 했죠. 예. 또 이번에 G20에도 가셨죠. 그러니까 밀려있던 외교 알겠습니다. 일정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연한 일치라고 봐야 되지. 예. 이걸 또 공교롭게 그렇게 공격을 해서 굳이 없는 분란, 의도되지 않았던 것을 의도된 것처럼 해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논리는 그야말로 이제 좀 정치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오늘 당무위에서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들렸다. 또 당무위에서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김소희 의원 말씀 듣고 여선웅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저는 뭐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잦아가지고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리더십을 흔들려는 내부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강성 지지층의 그 지지를 얻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목표는 당권 한 번 더 하시고 그다음 대선을 가야 되는 본인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에는 근데 대통령 되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뭐 2년 후 레임덕이 오는 그때쯤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유엔 연설 가셨을 때 조의대 청문회 하겠다고 하셨고 에이펙 기간에 뭐 재판 중지법에서 아예 대통령실에서 세게 경고받았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또 법사위원들끼리 또 검사 고발해가지고 아니 검사들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검사 고발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 일련의 상황들이 쭉 되고 있어서 저는 그냥 그 국익이 최우선인 외교적 성과보다는 누가 민주당의 주도권을 잡을까 거기에 촉각이 선 모습으로밖에 그렇게 해석이 좀 잘 안 됩니다. 예, 여선웅 부대변인께서도 의견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민주당 당무위 이 진행 중에 고성이 바깥에서 들렸고 이 결정이 미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는 우리 허성무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제가 2017년에도 당 혁신위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있는 혁신위에서도 전국대의원의 이 가중치 문제를 얼마나 낮출 것인가 문제가 거의 10년 전부터 항상 뭐 당 조직이나 뭔가 전당대회 앞두고 항상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원들의 일반 권리당원들의 권리가 약간 향상되고 전국대의원의 권한이 약간 약화되는 추세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께서 공약으로 이거 1인 1표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추진하는 과정은 당연히 해야 될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전국대의원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운 지역, 험지 지역, 영남권 지역에 뭔가 대표성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약간 전국대의원 제도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국대의원이 딱 유일하게 전당대회 한 번 할 때만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이후에는 전혀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대의원은 그러니까 당대표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1인 1표제가 맞고 이거에 이제 그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영남 지역에 뭔가 이 정책적으로 뭔가 목소리를 더해주는 거 뭐 최고위원 뭐 할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보완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당무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우리 경남 지역의 원외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정작 영남에 있는 우리 위원장, 우리 경남의 위원장들은 아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늘 당무에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당무에도. 고성이 들리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네,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이크 소리가 나온 것이지 뭐 싸움을 하는 고성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하시던데 네. 의원님들 반대 기자회견. 당연히 하죠. 언론 보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니 그러면은 저한테도 수많은 기자들이 그거 가지고 질문이 왔는데 제가 네. 성실하게 한 분 한 분 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응대해서 답변 다 드렸습니다. 네.
크게 들렸을지는 모르지만 고성은 아니었다. 네, 이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또 이게 마침 이게 뭐 그렇죠. 오비락 같다고 얘기할까요? 지난번 또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에서는 또 박찬대 후보가 더 많이 또 표를 얻기도 해서 또 이게 더군다나 더 지적을 맞아요. 받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우연히 반복되면 이게 뭐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죠. 대통령이 집을 비울 때마다 이렇게 정청래 당대표가 뭔가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좀 이제 감쇄시키는 이런 행보를 계속 보여왔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1인 1표 이게 본인이 전당대회 그게 공약했다 그러면요. 이번 이제 이재명 정권 출범한 6개월 동안 뭐 했죠? 그때 이미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또 곧 며칠 뒤면 대통령 한국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와서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딱 비어있는 그 타임을 노려가지고 이 화두가 됐다는 게 뭡니까? 빨리 대통령이 집을 비운 그 순간 그 다음 집주인으로 내가 얼른 좀 되고 싶은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맺지 말아야지요. 본인은 오해를 자초했다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선거 경선의 기준이 당원 50%, 민심 50%인데 지금 방향은 당원 70%, 네. 그다음에 민심 30% 여론조사. 이 당심 70%로 강화되는 거 장동혁 지도부의 선택으로 봐야 될 텐데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이제 권리당원들 대의원들 1대1로 가는 거는 정당 리더십 형성, 그러니까 당권에 대한 투표를 하는 차원 그런 문제고 이거는 지역 후보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의 반영을 좀 바꾸는 그래서 이제 강성 당원들의 지역 후보 선출할 때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을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저희는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지방선거에 이기려면 저희가 21대 총선 때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대승을 했었잖아요. 그때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재보궐 그 할 때 국민 여론조사 100%로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좀 약간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김종인 필요가 비대위원장 때죠. 예.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중도층 뭔가 강성 지지 메시지보다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 소구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공약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거는 조금 바뀌어줘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한 시간이 50초 되는데 국민의힘의 이 당심 70%로 확대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아니 뭐 각 정당이 자기한테 최적의 그 방법을 만들어가는 거야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뭐 당원 100%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와 진보의 결과로 가면 좋은 일인데 권력이 누르서 어떻게 가는 방식이면은 그거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 국힘이나 저희나 모든 당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 확인을 해보면은 네. 권리당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많이 잡았던 거 맞고요. 근데 이제 대의원에서도 절대적으로는 우세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건 아니죠. 저는 뭐 박찬대 당시나 뭐 정청래 다 알겠습니다. 좋아합니다만은 객관적 기준 시간이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말씀하시죠. 예,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